자,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차입금의 건전한 운용을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을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송금 불산입하겠다. 이 문구를 읽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차입이라는 거는 어쩌면 좀 약간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돼요. 자금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회사에 있는 나의 자금만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외부의 금융기관이나 기타의 이제 채권자들한테 차입을 해오게 되죠. 근데 이렇게 차입을 해왔을 때 너가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차입을 해온 이 금액을 너의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그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또한 경비로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 이 얘기죠. 돈을 빌려왔으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써라. 사업과 관련되게 써라. 만약에 네가 돈을 빌려와가지고 사업과 무관하게 이거를 쓰게 된다. 너의 뭐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기타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목적으로 쓰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의 재무구조는 악화된 거잖아요. 부채가 지금 증가됐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악화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이제 채권자들이나 아니면 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경비로서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 송금 불산입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통장에서 이자 비용이 나가게 되면 손익계산서에는 이자 비용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자금들이 업무 무관 자산에 쓰였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계상된 이자 비용 중에서 업무 무관 자산에 쓰인 그 비율만큼을 골라내서 그만큼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처분하게 됩니다. 송금 불산입 때는 그런 계산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는 지급이자, 이자 비용으로 들어가 있겠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 우리가 이자 비용이라고 부르는 것을 세법에서는 지급이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급이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급이자 및 차입금의 적수인데 송금 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이 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 어음 할인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사채 이자, 그다음에 미지급 이자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자 비용이 손익계산서상의 이자 비용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성급 이자, 연지급 수입 이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 매각 거래에 해당하는 상업어음 할인료. 이런 것들은 그 우리가 이제 송금 불산입시키는 이자 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손익계산서상의 이자 비용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골라내고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여기 지급이자란에 적어주셔야겠죠. 이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상업보험 할인료는 이자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거는 약간 처분 손실 이런 쪽으로 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자들도 순수한 이자 비용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에요. 현재 가치 할인차는 상가액도 마찬가지고 연지급 수입이자 성급이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다. 잘 골라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거를 뺀 나머지의 이제 지급이자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거 곱하기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무관 자산 적수 플러스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업무무관 자산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뭐 같은 의미이긴 한데 이걸로 내가 자산을 취득했는지 아니면은 이걸로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를 해줬는지 그럼 그러한 차이예요.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쓰였다라는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입해온 차입금 적수, 이 내가 차입해온 차입금 중에서 실제로 업무와 무관하게 쓰인 그 비율을 이제 골라내자. 이러한 이제 취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단, 여러분들 요거는 항상 제가 산식할 때마다 강조드리는 건데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합니다. 이 분자는 이 분모를 한도로 하겠죠.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괄호 안의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 되겠죠. 다른 말로 분자는 분모를 초과할 수 없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자 비용 중에서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자 비용들 중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쓰여져 있는 비율만큼을 골라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자 비용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방금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 중에서 얼마만큼을 부인을 할지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비율이 뭐 40%라고 한다면 그러면 40만큼을 송금 불산입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똑같이 지급이자가 100인데 요 값이 예를 들어가지고 2가 나왔어. 그럼 200%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게 200이 돼요. 아니 우리는 쓴 게 100인데 200만큼을 송금불산입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없죠. 내가 쓴 100이라는 금액 중에서 얼마만큼을 부인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100을 썼는데 200을 부인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자는요. 이 분모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값은 100%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분자의 값은 이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그 계산 문제를 열심히 이제 숙련을 하다 보면 단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이 산식에 대입만 해버리고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냥 약간 좀 기계처럼 막 이렇게 풀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머리보다 손이 더 나가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시험에 합격을 할 텐데 그럴 때에도 항상 이제 요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어떠한 의미인지는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푸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요 값은 절대 1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급이자가 100인데 그 이상을 초과해가지고 송금불산입 시킬 수는 없다. 항상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업무무관 자산이란 것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것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적수라는 개념은 알고 계시죠? 적수라는 건 하루하루의 합계액이라고 했었어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차입금을 7월 1일 날에 차입을 했다. 1억 원을 차입을 해왔다. 라고 했을 때 차입금 적수는 얼마예요? 2021년도라고 했을 때 2021년도에 이 송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차입금 적수는 얼마? 1억 곱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84일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차입금 적수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184억이 되겠죠. 이렇게 적수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 적수는 하루하루의 합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차입금 두 개야. 2021년 7월 1일 날 차입해 온 게 1억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 날에 차입해 온 게 2억 원이 있어요. 자 이렇다라고 한다면 차입금 적수 어떻게 계산할까요? 두 개 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 1월 1일 날에 차입해 온 거 2억 곱하기 365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있었다니까. 그리고 요거 더하기 7월 1일 날 차입해 온 거 1억 곱하기 184일 이렇게 하시면은 차입금 적수가 나와요. 결국 적수라는 건 하루하루의 합계 하루하루를 계속 그냥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뭐 2억 원을 365번 더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곱하기 365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산수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요렇게 하셔가지고 차입금 적수는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그러면 업무 무관 자산이라는 거는 어떠한 것들이냐, 어떠한 것을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이것을 업무와 무관하다, 업무와 무관한 자산이다라고 판단을 하느냐. 요거는 45페이지 우리 송금의 범위 할 때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중에서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취득 유지 관리 처분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45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 무관 자산의 범위에는 일단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이거를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투자 목적인 거죠.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겠다. 단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보통의 이제 유예기간을 뭐 3년, 5년 뭐 이렇게 잡기는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부동산을 내가 사가지고 여기다 우리 공장을 지을 거예요. 근데
사자마자 바로 공장을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토지도 좀 다져야 되고 어쨌든 우리 뭐 설계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예 기간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뭐 11월 1일 날에 토지를 취득했는데 12월 30일까지 이 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그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예 기간 동안은 봐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예 기간이 있는데 이 유예 기간 중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를 해버리는 부동산. 이건 뭐예요? 그건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투자 목적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유예 기간이 5년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5년 안에 내가 일단 써야 돼요. 5년 동안은 죄송해요. 5년 동안은 일단 안 써도 돼요. 하지만 5년 이내에는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예기간이 5년이니까 5년 동안은 너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을 해도 괜찮다. 사실 이런 말보다는 5년 동안은 너가 이 토지를 그냥 가만히 냅둬도 괜찮다. 하지만 5년이 지난 날까지 이 토지를 가만히 냅두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것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급이자에 대한 페널티 등을 주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 이내에만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5년 이내에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팔아버렸어. 토지를 취득했다가 아무런 사용도 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이걸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로 봐요? 업무무관 자산으로 봅니다. 단 내가 이제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다. 부동산 매매업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그러한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은 당연히 업무무관 자산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서화 및 골동품 이런 것도 업무무관 자산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 투자 목적인 거죠. 서화 골동품은. 근데 서화 골동품이 굉장히 뭐 비싼 것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환경미화나 장식 등을 위해 가지고 사무실이나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그거는 환경미화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외시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 제외를 하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는 이런 거예요. 대표이사 아들의 자동차 이런 것들. 그러니까 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회사 돈으로 자동차를 취득을 하기는 했는데 실제 사용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회사 차가 아니라 그냥 대표이사의 아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업무 무관 자산이겠죠. 그 다음에 선박 및 항공기. 사실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헬리콥터 이런 것도 이제 별도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이긴 하겠죠. 근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뭐 세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요즘에 좀 돈을 좀 잘 벌어가지고 약간 그 뭐 요트를 하나 샀어요. 업무와 상관이 없겠죠. 내가 뭐 항구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뭐 출장을 갈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업무와 상관이 없겠죠. 그런 것들 업무 무관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굳이 이렇게 딱 적혀져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그냥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봅니다. 자, 이때 이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평가액은 내가 취득한 가액으로 합니다. 내가 요트를 1억 원에 사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1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업무 무관 자산에 1억 원이 들어가서 산 날로부터 계산해가지고 해당 연회의 적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것을 내가 고가로 매입을 해왔다 라고 했을 때에는 시가를 평가액으로 합니다. 시세가 뭐 한 1억 정도 하는 건데 내가 한 2억 정도에 사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1억을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무관 가지급금 한번 볼게요. 업무무관 자산은 내가 페널티를 주는 게 돈을 차입해 와가지고 사업 목적으로 쓰지 않고 이걸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썼을 때 취득을 했을 때 이때 이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돈을 내가 빌려왔어. 그럼 사업과 관련돼서 써야 되는데 대부업이 아닌 이상 내가 이걸 누군가한테 대여를 해줬다. 그러면 야, 신부 너네가 지금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누굴 꺼주는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 등의 돈을 꺼와가지고 꺼온 돈을 가지고 누구한테 또 돈을 빌려준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돈이 여유가 있어야 꺼주는 거잖아요. 돈도 없는데 차입을 해와가지고 누군가한테 꺼줬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이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차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법인 명의로 차입을 해와가지고 그거를 대표이사한테 빌려주게 됩니다. 이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에요.
가지급금이라는 건 여러분 대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해줬다. 업무 무관 대여금, 업무 무관 가지급금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명칭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특수관계가 들어가 있어야 업무 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내가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을 받아왔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빌려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금액을 대여를 해줬다라고 했을 때에는 차입해온 금액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 업무 무관 대여금의 범위 한번 볼게요.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할지라도 업무 무관 대여금,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 있다. 뭐 나쁜 목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뭐 사람이 살면서 법인이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요것들은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직원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 급료 가불금이라는 거는 뭐 다음 달 월급을 미리 주는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가불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직원한테 돈을 빌려준 게 되는 거잖아요. 아직 일을 안 했는데 돈을 줬으니까 돈을 빌려준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인정을 안 해주면은 직원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사한테 가불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야 이거 너 가불 해주면은 우리 이거 업무 무관 대여금에 해당이 돼가지고 우리 이거 페널티 먹어. 내가 차입해온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 이거 송금 불산입돼. 그 너 도와줄 수가 없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그 다음에 학자금 대여액 이런 것들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금액. 우리사주조합이라는 거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사의 주식을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든 조합을 우리사주조합이라고 하죠. 그래야지만 이제 직원들이 조금 더 이제 일을 좀 능률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회사에 조금 더 애사심을 갖지 않을까 해가지고 생겨난 조합이다라고 했었죠. 이거를 이제 많이 좀 장려하고 있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직원들한테 너 우리 회사 직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회사의 주식을 좀 취득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주주도 되면 뭔가 회사에 더 애사심도 생기고 너도 더 열심히 일할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을 때 직원이 네 좋죠. 근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회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너한테 주식 취득 자금을 대여해 줄게. 나중에 갚아라. 이때 이 회사가 대여한 금액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주식 취득 자금을 우리사주 조합에 있는 조합원한테 줬을 때에만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아닌 거고요. 기타 제3자에게 주었을 때에는 당연히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입금 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한 금액. 요거는 불분명이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를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 책임을 대표자한테 지울 때 우린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이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표자는 그만큼 소득세를 더 내야 됩니다. 이게 약간 좀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랬을 경우에는 대부분 법인이 대납을 많이 해줘요. 이렇게 대납한 금액은 어떻게 보면 법인이 대표자가 납부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해 준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표자가 그 돈으로 납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대납액 또한 업무무관 대여금,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런 거는 안 그래도 대표자가 좀 억울한 케이스인데 결국 귀속을 밝혀내지 못해가지고 대표자가 그 책임을 다 지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대표자 좀 억울한데 요것까지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너무 좀 큰 페널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요 정도는 약간 사회 통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어쨌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까지는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 말 문제 나올 때
대표자가 가져간 게 누가 봐도 분명해요. 그래서 귀속이 대표자에게 갔다. 이렇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이랬을 때 입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에게 귀속이 대표자에게 간 게 분명해서 대표자한테 상여 처분을 했어요.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나온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해주면 이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귀속 불분명한 거를 대표자한테 책임을 집어서 대표자가 억울하게 소득세를 내야 했을 때 그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해준 거는 인정을 해주는데 누가 봐도 대표자가 꿀꺽한 건데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내준다. 이거는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한 금액. 이것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지급 소득이라는 거는 아직 이제 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정해진 월급일이 되면 근로자한테 급여를 지급하고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액을 산정을 해서 그 원천징수액을 세무서에 납부를 하죠. 근데 아직 소득이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가지고 그 원천징수 세액만큼을 미리 국가에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근로자한테 내가 돈을 빌려준 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 파고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지급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이 소득세를 납부한 거는 그거는 원래 해야 되는 일을 조금 빠르게 한 것뿐이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젠간 지급을 하면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뿐이지 원천징수 일이 닥쳐서 원천징수 일에 해당이 돼서 내가 원천징수를 미리 해놓은 것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을 지급할 때 만약에 원천징수 세액이 10이라고 한다면 내가 90을 지급을 하고 10만큼을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조금 뭐 상식적으로는 내가 먼저 90을 지급을 하고 가지고 있다가 원천징수 일이 되면 10을 세무서에 납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무서에 먼저 10을 납부하고 나중에 90을 준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 내가 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뭐가 먼저 됐든 어쨌든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는 보지 않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 전환금. 퇴직금 전환금은 이거는 이제 예전 규정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 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 급료 등을 대신하여 부담을 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이런 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업무와 무관하진 않잖아요.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이 외국에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그 해당 국외투자법인 종사자들의 뭐 여비 급료 이런 것들 뭐 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업무와 관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 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이런 것들. 기역부터 이 시효까지는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뭐 좀 봐주고 있구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을 때 이때는 상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가지급금은 제가 대여금이라고 했고요. 가수금은 차입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세법상의 용어로 대여금을 가지급금, 차입금을 가수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용어를 통일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헷갈리게 각 법마다 이렇게 좀 다르게 규정을 해놓고 있죠. 이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 대표이사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대표이사가 회사 초기에 회사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대표이사가 회사한테 돈을 뭐 1억 원을 입금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때 회사는 차입금 1억 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금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회사한테 2억 원을 이렇게 이제 또 받은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뭐예요? 대여금 2억 원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요거를 우린 뭐라고 불러요? 가수금. 요걸 뭐라고 불러요? 가지급금.
자, 그러면 원칙은 상계함입니다. 그래서 가수금 가지급금 상계에서 얼마? 가지급금 1억. 이 1억 원을 가지고 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에 반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보실 때에는 요 가지급금만 가지고 가지급금 2억 원이니까 여기에 2억 원을 넣어야겠네, 이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으면은 그거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만 넣게 되시는 거예요. 상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납세자한테 유리하겠죠. 분자 값이 작아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송금불산입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유리한 규정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 여러분,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입니다. 만약에 1억 원을 대표자가 이렇게 넣어놨고 2억 원을 빌려준 게 대표자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제3자에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A라는 다른 회사에게 이렇게 빌려줬다. 그럼 이런 거는 상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대표자 1억 가수금 따로 있고 A 회사한테 빌려준 거 2억 원 가지급금 따로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상계할 수 없어요. 동일인한테 빌려오고 빌려준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상계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만약에 가수금이 더 많으면 그러면 가지급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없게 되겠죠. 대표자가 회사한테 빌려준 게 1억 원, 회사가 대표자한테 빌려준 게 5천만 원. 그러면 가수금이 더 크죠. 그러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들어갈 금액은 없게 되는 거겠죠. 항상 퉁쳐가지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근데 퉁쳤는데 가수금이 더 크면 당연히 우리는 페널티를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금액이 없다. 가지급금이 더 컸을 때에만 여기에 이제 상계 처리해가지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이거 뭐 우리가 대여하거나 차입했을 때 상계할 수 없다는 어떤 특약, 약정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상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가 되었을 때 이러한 그 조건이 달려져 있지 않으면 그냥 원칙대로 여러분들 상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때 약정으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문구가 나오면 그때는 그냥 상계하지 않고 가지급금 2억 원 한 번에 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감시키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지급이자 및 차입금의 적수 중에서 지급이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 요거는 아까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오른쪽들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손익계산상의 이자 비용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거 빼시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만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손익계산상의 이자 비용에 들어가 있지 않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추가적으로 지급이자 여기에 그 다음에 밑에 또 나와 있었네. 왼쪽에 이제 금융리수료 중에서 이자 상당액, 전환사채 만기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고요. 운용리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리수료는 포함이 되는데 운용리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포함되지 않고요. 선순위에 불산입된 이자 포함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그 수업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이거 순서대로 하는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요 순서대로. 얘를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선순위에 불산입된 이자. 위에 1번과 2번과 3번 채권자 불분명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 건설자금 이자, 이 위에서 이미 부인된 이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자 비용은 여기에 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위에서 이미 그 이자 비용만큼은 송금불산입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냥 그대로 끝난 거죠. 이미 송금불산입이 되었는데 또 이 규정으로 끄집어 와가지고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또 송금불산입을 시켜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이자를 100을 지급을 했는데 위에서 만약에 30만큼을 부인했어. 그러면 밑에서는 70에 대해서만 부인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다시 100을 가지고 와가지고 새롭게 결정하면 위에서 이미 30만큼 부인됐는데 밑에서 또 그 30만큼이 추가적으로 부인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중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중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이라는 이자 비용 중에서 1, 2, 3순위에서 우리가 이제 미리 30만큼을 부인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지막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급이자는 100이 아니라 30 차감되었으니까 70만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입금 적수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방법 1과 2를 왜 제가 적어놨냐 하면 문제에서 어떻게 제시가 될지 모릅니다. 차입금 잔액을 이렇게 줄지 아니면은 차입금 잔액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급이자와 연이자율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급이자 나누기 연이자율로 하셔가지고 요거를 별도로 차입금 적수를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입금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차입금 곱하기 일수 하시면 되고요. 차입금 잔액이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급이자와 연이자율이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방법 2에 이러한 방법으로 차입금 적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이자에 대한 예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풀어보신 다음에 만약에 답이 안 나와. 아무리 풀어도 나 이거 답이 왜 이건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질문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요거는 해설을 안 적어놨죠. 해설을 제가 일부러 안 적어놨어요. 정답만 적어놓은 이유는 항상 여러분들은 풀면서 막히면은 해설을 보죠. 물론 이렇게 이제 책을 쓰는 입장에서는 해설까지 다 주는 게 좋은데 요건 뭐 완판된 책으로 지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지금 그 프린터로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설 안 적어놨어요. 만약에 풀다가 안 풀리면은 앞에 계속 보면서 읽어보면서 산식 보면서 이론에 대한 내용 한 번씩 또 보면서 고민해보고 계속적으로 답을 내보도록 하세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뭐 밴드나 뭐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제 달아놓은 해설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종합 문제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지급이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